굴뚝이 하나 되고 연기는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지어 먹지 막 이 정도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살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가고 싶었어요. 하나원 담장을 여기서 지내는 한 시간이 너무 막 지루한 거예요. 사실 가족이 다 온 사람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혈부치를 남의 집에다 나오고 온 엄마, 그 엄마는 걸음걸음이 바늘방석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탈북민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을 거쳐야 돼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국정원 생활을 조금 얘기해 든다면 처음 한국 사람들을 봤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저희를 인솔하시고 그리고 국정원에 들어가서는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그냥 인천공항에 있을 때도 몸이 좋으신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얘기하면 얼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삼국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숨어 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언어를 표현 못하면서 상을 빨리 죽어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중국 시장에 가서도 언어를 모르니까 내가 아파도 약을 살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태국 이민국 감호소를 걸쳐서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근데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나 버스가 딱 왔는데 그냥 그분이 처음 막 크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는데 그때 버스가 오르면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버스 가림을 쫙 열고 봤는데 대한민국 아파트에는 굴뚝이 없는 거예요. 예, 굴뚝이 하나 되고 연기는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지어 먹지 막 이 정도로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야 진짜 내가 남조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이제 거의 남자 선생님들이 저희를 생활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너무 살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프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제 저녁에 어떻게 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대에 왔거든요. 그래, 내가 예뻐서 이 선생님이 날 마음에 있어 하는구나. 이게 남과 북은 예쁜 건 다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한 남자를 처음 봤을 때가 국정원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한두 명이 있었는데 지금의 제 모습이에요. 딱 뿔테 안경 딱 끼고 네 들어오세요 막 이런 거를 야 남조선 여자들은 참 차지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우리를 편의를 봐주시느라고 너무 사근사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너무 인상이 좋았고 하나원에 왔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살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가고 싶었어요. 하나원 담장을. 그래서 맨날 창문에 우두커니 앉으면 하나원 담장이 보이는데 그 꼭대기 새들이 앉았어요. 참새들이. 야 쟤들은 좋겠다. 저렇게 날아서.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좋았어요. 우리가 밥을 하지 않아도 먹을 걸 주고 컴퓨터 배워주고 이랬는데 저는 자식을 북한에 남기고 왔기 때문에 빨리 여기를 나가서 여권을 내가지고 자식을 데려와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내는 한 시간이 너무 막 지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하나원 담장을 넘고 나가는 꿈까지 막 꾸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원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원에 다시 들어가라면 1년 있을 것 같아요. 해주는 밥을 주는데 근데 저는 그때 탈북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 달랐다고 생각해요. 사실 가족이 다 온 사람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혈부치를 남의 집에다 나오고 온 엄마, 그 엄마는 걸음걸음이 바늘방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서 앉아서 식당에 가서 이 밥을 먹고 명태국을 먹는 게 이게 살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처럼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원에 있을 때 밥도 잘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저는 또 하나원에 있을 때 수술을 했어요. 조금 눈 수술을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그러다 보니까 눈에다가 항상 안대를 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나쁘진 않았는데 지루했다? 빨리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원에 나와서 3일 있으니까 다시 하나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원에 있을 때 좋았던 기억도 있고 또 저는 조금 안 좋았던 기억이보다는 우리 때는요 한 400명이 있었어요. 한 기에 150명씩 3개 기가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열을 쳐서 움직여야 되고 식당에 가도 줄을 서야 되고 그리고 막 그 소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맨날 지금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나는 혼자 있고 싶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도 좀 귀에 안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원을 나가고 싶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1박 2일 외출하는 날이었어요. 처음 남조선이라는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수원에 갔어요. 수원에 갔는데
그 저를 데려간 주인 어머니가 그날 그 식장 문을 열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예쁜 접시가 많으니까 하나원을 나오게 되면 연락을 달래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 그릇도 다 주고 살 수 있는 걸 다 챙겨주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예쁜 옷도 선물해 주시고, 그때 처음 남조선 사람을 직접 남조선 사람 집에서 자고 이랬죠. 근데 그분하고 막 얘기하면서 봤는데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여자로서 피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똑같구나. 그래서 그때 약간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 아, 나도 빨리 나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살던 집이 42평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조선 사람들은 다 이런 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원에서 빨리 나가면 이렇게 궁전 같은 집에서 피아노도 있는 집에서 살겠구나. 이런 약간 모르니까 빨리 나가고 싶다. 저는 조금 하나원에 있을 때 안달이 났던 것 같아요.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첫 경제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누구나 처음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양강도라고 제일 추운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에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원에서 4월 말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한국에 왔는데 아프리카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기온차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은 사회에 나와서 한 몇 개월 있어야 여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에 벌어야 이제 중국에 가서 북한하고 연락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저희가 뭐 하나원에서 배워줘요.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우고 하나센터에 가서 뭐 배워라 하는데 사람이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발등에 뿌리 떨어지면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막 그 여름에 우산도 안 쓰고 양산도 안 쓰고 번화한 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 채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 발로 막 했는데 막 피자집도 가보고 피자집에 채용한대요. 피자가 뭔지도 몰라요. 예, 그래 갔는데 또 일을 해본 적이 있냐? 없다니까 안 된다 하고, 또 어떤 빵집에 갔는데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쪽에 앉으라고 하더니 사장님이 말을 딱 시키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 나서 그래가지고 아니 저 바깥에다가 광고로 붙여서 왔습니다 하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첫 마디 물음이.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전 그 인상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아 저희가 워낙 직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나가고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북한에서 밀수를 하며 살았지만 사람을 정면에 놓고 이렇게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라고 해. 뭐 그 사람이 뭐 그 뽑기 싫으니까 그런 건데 그때는 남조선 사람들이 좀 미웠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서름이 그러니까 내가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남한에서 우리를 오라 했어요. 지가 살겠다고 지발로 와놓고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막 한대하고 좀 잘 좀 해주기를 저는 바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솔직히 지금은 절대로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누가 툭 다치면 그게 이제 눈물이 돼서 툭 나올 때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11평짜리 장애인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한 30 몇 년 된 아파트 딱 들어갔는데 작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때는 감사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우리한테 빌려준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걸 몰랐거든요. 우리가 알면 이해하는데 그냥 뚝 떨어졌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 사는데 밥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에 제비새끼처럼 매달려가지고 쓰레기장만 보는 거예요. 그래 누가 소파를 버렸어요. 야, 저거 들여오고 싶은데 사람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거 들여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 지금도요. 저는 좋은 거 있으면 들여와요. 남들이 뭐라 하겠으면 뭐 힐을 신고도 당당하게 가져오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저녁에 그 제비처럼 거기 붙어있어. 저거 누가 들어갈까 봐. 그랬다가 날이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럼 가서 들고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못 봤을 것이가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면접을 본 데마다 가서 안 된다지 하니까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어서 담당 그 우리 형사님이 있어요. 형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는 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가마솥 삼겹살집에다 저를 소개를 해줬는데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요. 근데 그때 시급이 5천인가 5,500인가 됐는데 그 5월 6월 있잖아요. 그 가마솥을 기름 가면을 닦아야 되는 기름 이제 닦아야 되는데 야 그냥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일할 때 가족이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널어놓잖아요.
아이들은 막 뛰어놀면서 막 놀아놓으니까 내가 그걸 또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 외식 나왔다고 행복해하는데 나는 그 가족이 들어오는 걸 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야, 쟤는 또 얼마나 놀아놓을까?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일했다가 그냥 길에서 그냥 불 쓰러진 거죠. 그냥 저는 몰랐어요. 그냥 머렁머렁해 있는데 갑자기 앞이 새까면서 눈을 뜨니까 강명 성해병원 응급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알려준 분이 그러더래요. 건너편에 웬 여자가 신호등을 기다리더래요. 신호를 기다리더니 갑자기 가만히 서 있더니 눈을 감더니 무릎을 탁 꺾고 앉더래요. 그러더니 쑥 눕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응급처치를 다 했대요. 제가 그냥 절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차도 있는 데다가 12시간을 일했으니까. 그 다음 눈을 떴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서러웠어요. 보호자 연료차 대달라고. 북한에 있는데 내가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막 식구들이 같이 사니까 가장 싫었어요. B라면 돈 꿔달라지. B라면 뭘 달라지. 그래서 아우 내 진짜 형제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지. 농담 삼아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119에 실려갔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자가 어디 있냐는 말에 엉엉 울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담당 형사 전화번호를 대줬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자기 자비로 나를 그것도 해주고 영양제도 더 놔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날씨에 적응이 안 된 데다가 너무 무리하게 일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심리적인 정착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은요. 요령이 트면 견딜만 해요. 아무리 힘든 일도 그리고 내가 힘들면 8시간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심리적으로 받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은 채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는 가족이 없지 하니까 집에서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 12시, 1시에 아파트 그 아래 벤치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베란다로 머리를 쓱 내밀더니 아파트 사람들이 자지 못하게 거기서 왜 오냐고 진짜 매너도 없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생각해 놓은 게 남조선이란 땅에서는 내가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안양천을 나갔어요. 그 안양천 다리 밑에 가면요. 물소리 때문에 소리쳐도 안 들려요. 거기서 목이 타자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면접에서 안 받아주는 빵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한에 놔두고 온 가족들한테 사죄하고 그렇게 울고 나고 집에 오니까 뭔가 조금 시원하고 조금 약간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저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착 초기는. 공부를 더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알바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래 그 상담사분이 보시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주희 씨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당황했어요. 한 번도 사실 평생 그때 살면서 누구도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보지 못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제가 잘하는 거요? 저는 말을 잘해요. 글을 잘 써요. 그러면 그쪽으로 일해보시라고. 제가 그때 맞다. 나 말을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느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한대요, 내가. 그러면서 너는 타고난 말재간이 있고 글을 너무 잘 쓴다. 감성적인 글. 이런 말들을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활동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내가 육체적인 일이 나한테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제대로 된 직업을 잡자고 갔는데 그분이 날 그걸 딱 튕겨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그렇다. 이왕이면 내가 못하는 걸 찾아내기보다는 나가 잘하는 걸 조금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공부를 하려고 해서 이한여대에 갔어요. 이한여대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 갔는데 그때 남한에 도착했을 때 제 나이가 38살이었는데 35살까지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인이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돈을 벌어 아들도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완에다 이렇게 층계 있잖아요. 쫙 올라보는 그 중심에 이렇게 앉았어요. 나는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제가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냥 알바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 직업을 잡을 때까지 알바를 해야겠고 그래가지고 알바를 막 찾는데 사람이 이제 정말 삶에서 제일 버릇이 안 떨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알바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간병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그때는 내가 여건이 나오기 전이어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할 때에서 저는 이체도 앉았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그 주변에 모란역이라는 데 있는데 지금도 안 잊혀져요. 거기에서
86세 난 어르신이 치매가 왔는데 집에서 간병을 해주면 하루에 9만 원을 주겠대요. 그때 돈으로.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는데 오래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갔는데 어르신이 옷방에 있고 그 집 아들들이 나이가 든 아들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앉아있는데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더니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왜? 너무도 젊은 아이가 간병을 하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간병은 조금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을 넣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앉았는데 그 집 아들들이 하나 둘 나가는데 마지막에 맏아들이 남은 거예요. 그 아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 얼굴 보니까 간병은 못해. 얼마나 힘들다고. 대소변 받아내야 돼. 받아낼 수 있어? 근데 제가 그분이 물을 먹으려고 몸을 움직여서 탁 가는데 제가 그분 다리를 붙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툭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예쁜 아가씨가 왜 이렇게 오냐.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왔고 저희 아들이 9살인데 지금 남의 집에 있는데 그 아들을 데려오려면 제가 불어고비를 마련해야 돼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하겠으니까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막 소리내며 울었는데 그 아저씨가 내 다리를 이렇게 하더니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래요. 그랬더니 자, 기저귀를 갈 때 이렇게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엉덩이 부분을 들어서 왼쪽으로 조금 옮겨서 기저귀 3분의 1 넣고 오른쪽으로 옮겨서 3분의 1 한번 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 어르신이 누워있는 데를 탁 들어갔는데 냄새가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때는 냄새가 세게 나니까 전실에서 자도 된대요. 그래서 저 믿으세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가 그 집에서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뭘 안 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제가 컴퓨터 학원 하루에 2시간 다니는데 낮에 2시간 갔다 와도 되냐? 갔다 와도 된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치매 온 사람이 항상 정신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침에면요 제가 따뜻한 물로 세수해주고 손, 팔 다 문대는데 할머니가 이게 하루는 제 손을 이렇게 쥐는데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막 얘기하셨어요. 귀에다 얘기하시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 똥기저귀 다 갈고 그리고 이불을 계속 이렇게 꺼내서 세척하고 막 이랬는데 아들이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일 일은 안 힘들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제 몸에 냄새가 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다음부터 제가 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샤워를 했는데도 내 옷에 냄새가 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어르신을 2달 넘게 간병을 했는데 저는 그 어르신 옆에서 잤어요. 나는 내가 그 초기 그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이 집에서 나를 하루 3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9만 원씩이나 주는데 내가 이 어르신 곁에서 자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저는 계속 간병하고 싶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간병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맏아드님이 이제는 70이 됐어요.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제 월급을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데 마지막에 100만 원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희야,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오면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한국에 좋은 데를 다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많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봐 아는데 너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아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전화번호에다가 아빠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중국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그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아들 데려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대부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언제 이제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분하고 가끔 연락을 해요. 안부 전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배려를 못 갚는 것 같아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나를 상처 준 것도 사람이고 나의 상처를 씻어준 것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하냐면 어떤 사회든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늘 공존하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 가게가 이 사람의 말투 때문에 손님이 끊이면 내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랬을 수 있겠다. 지금은 200% 이해를 해요. 근데 그때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걸 또 이렇게 아빠 같은 사람이
내 상처를 메꿔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정착년도 1년, 2년이 지나서부터 불만이 약간 이제 감사함으로 바뀌니까 내가 이 일자리가 있다가 없어지고 잘려도 그래? 다른 일 하면 되지. 이렇게 조금 생각이 조금씩 좀 변해가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에서 삶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없어요. 북한에서는 늘 계획적으로 살고 그렇게 안 살면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지금 프리랜서잖아요.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직장에 가면 내가 일을 하든 땡땡이를 치든 31일이면 통장에 월급이 딱 찍혀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를 4, 5년을 일하면서 느낀 게 프리랜서를 선택하게 된 것도 내가 좀 더 다양함을 경험해보고 싶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면 경제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함은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안함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 오늘 라디오 끊기면 편의점 가 알바하면 되잖아요. 심야 알바 드디어 쌓였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12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사실 무섭고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12년 동안에 아들은 커서 22살 대학생이 됐고 나는 이제는 그래도 프리랜서로 성장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그런 능력을 갖추고 대학원 과정도 마치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직업의 귀천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도 기자를 하면서 편의점 알바도 해봤어요. 그것도 심야 알바. 왜냐면 심야 알바밖에 안 찾더라고요. 낮에는 또 젊은 새파란 이게 한국에 그런 게 그거예요. 새파란 사람들만 편의점에 낮에 세우고 저는 또 나이 먹었다고 저녁에 세우고 농담인데 근데 저는 편의점 알바하면서도 너무 즐거웠어요. 왜? 너 좋아요. 바코드 찍는 게 얼마나 사기 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주어진 대로 살자. 그리고 나는 제가 이제 뭐 인민배우 되겠어요? 공화국 영웅이 되겠어요? 그런 거 없고 저는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바람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살 시기가 되면 강아지 임시보호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애견인이다 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이제 애견 농장에서 구출이 돼서 입양이 안 되면 또 안락사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물론 인간이 생명으로서는 위지만 우리가 세상이 다 같이 공존하잖아요. 강아지 눈을 보면 저는 사람의 눈이 제일 천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조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도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간이 되면 막 인보 이런 데를 조금 막 찾아보고 가는데 그렇게 좀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계획이 아니라 바람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낡은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둬요. 겨울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차에다가 깍 실어 가려고 그냥 강아지 임시보호를 하면서 강아지 그 청소도 좀 하고 강아지들 같이 넓은 공간에서 같이 뛰놀면서 그냥 무상무녕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60이 될지 70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 가지는 있어요. 근데 그냥 계획은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 주어진 대로 오늘도 만약에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도 이것이 마지막 녹화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녹화에 임할 때 최선을 다하자. 내가 이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보고 이 구독자들을 다시는 못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기록이 남는 거니까 그냥 내가 오늘 맡은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도 책임적으로 최선을 다하자. 조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